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비의 날개가 살아있는 듯하다. 임금님조차 감탄한 소녀의 기막힌 바느질 솜씨에 경연장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환호하는 순간 심사를 맡은 상궁만은 사시나무 떨듯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과연 소녀의 바늘 끝에는 어떤 충격적인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구름야담의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의 마음을 보태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감동적인 옛날 이야기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리 떨어진 깊은 산골 주막에 은실이라는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혹독한 겨울날이었지요. 하늘에서 눈발이 거세게 휘몰아치고 바람은 주막의 나무 기둥을 흔들어댔습니다. 은실은 부엌 한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언손을 호호 불며 설거지를 하고 있었지요. 주막 주인은 은실을 구박덩어리로 여겼습니다. 이것아, 그릇에 기름기가 그대로 남아있구나. 다시 해. 주인의 고함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은실의 작은 어깨가 움츠러들었지요. 하지만 밤이 되면 은실에게도 작은 위안이 있었습니다. 손님들이 벗어놓은 해진 옷가지를 몰래 가져다가 남몰래 기워주는 일이었지요. 은실의 바느질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찢어진 곳을 꿰매는 것이 아니라 옷의 수명을 되살리는 마법과 같았지요. 눈보라가 더욱 거세게 몰아치는 밤, 은실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하여 바늘을 들었습니다. 언 손끝이 떨렸지만 바늘을 잡은 순간만큼은 은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이튿날 아침 묵직한 보찜을 짊어진 박물장수 할머니가 주막으로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내주시구려. 할머니의 목소리는 우렁차고 힘이 있었지요. 온 천지를 떠돌며 물건을 팔아온 사람답게 말씨도 거침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방에 짐을 풀고 마루에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문득 부엌 쪽을 바라보았지요. 은실이 해진 적삼을 깁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할머니는 오랜 세월 1000가지 바느질을 보아온 사람이었지요. 은실의 손놀림이 예사롭지 않다는 것을 단번에 알아챘습니다. 그런데 할머니의 눈길을 끈 것이 하나 더 있었습니다. 은실의 손목에 낡은 천 조각이 감겨 있었지요. 할머니는 은실을 불러 세웠습니다. 아가, 너의 손목에 감긴 그 낡아 빠진 건 뭐냐? 은실은 수줍게 손목의 바늘꽂이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제가 버려졌을 때 입고 있던 베네 저고리로 만든 것입니다. 유일한 제 물건이라 소중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는 가까이 다가가 바늘꽂이를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했지요. 작은 크기의 정교한 거북이 자수가 빼곡히 놓여 있었습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이 문양은 서씨가 직접 고안한 것인데 할머니는 15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만삭의 몸으로도 바늘을 놓지 못해 안달하던 제자의 모습이 눈에 선했지요. 우리 아기 오래 살라고 거북이를 수놓겠어요. 그렇게 말하던 서씨의 목소리가 귓가에 생생했습니다. 은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왜 우세요? 할머니는 황급히 눈물을 닦았습니다. 아니다, 먼지가 들어갔나 보구나. 할머니는 은실이 서씨의 핏줄임을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았지요. 제대로 시험해 보아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할머니는 일부러 보찜에서 엉킨 실타래를 꺼내 마루에 놓았습니다. 이 실이 또 엉켰네. 늙은이 손으로는 어쩔 도리가 없구나. 설거지를 하던 은실이 그 모습을 보고는 가만히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제가 풀어드릴까요? 은실은 실타래를 받아들고 찬찬히 살폈습니다. 엉킨 곳을 억지로 잡아당기지 않고 실의 흐름을
따라 조심스레 풀어나갔지요. 잠깐 사이에 엉킨 실타래는 말끔히 정리되었습니다. 할머니는 흐뭇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손재주가 보통이 아니구나. 할머니는 확신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죽은 제자 서씨의 딸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그리고는 은실이 보지 못하게 슬쩍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 은실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그것은 윤기가 흐르는 최고급 바늘이었습니다. 은실은 깜짝 놀라 할머니를 바라보았지만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방 안에서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너의 딸을 찾았다. 이번엔 내가 꼭 지킬 것이다. 그날 밤 주막 문이 거칠게 열리며 한선비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주인장, 방 하나 내주시오. 선비의 목소리는 급했지만 품위가 있었지요. 그는 김선비라는 젊은 양반이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등잔을 높이 들어 선비를 살폈습니다. 어허, 도포가 흉하게 찢어졌구려. 무슨 일이라도 있었소. 산적들을 만나 겨우 피해왔소이다. 김선비는 어깨에 찢어진 도포를 내려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부엌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은실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나리, 제가 기워드릴까요? 김선비는 은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소녀가 자신 있게 말하는 모습이 신기했지요. 그래, 부탁하겠네. 은실은 도포를 받아들고 찢어진 자리를 살폈습니다. 천이 크게 찢어져 흉터처럼 보기 흉했지요. 단순히 꿰매기만 해서는 흉터를 가릴 수 없겠구나. 은실은 자신의 방으로 들어가 밤새도록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등잔불 아래에서 무언가를 떠올리며 생각에 잠겼지요. 산에서 늘 보던 거친 매화 가지가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눈 속에서도 꿋꿋이 피어나는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지요. 은실은 그 입체감을 표현하고 싶었습니다. 본능적으로 실을 여러 번 꼬아 도톰하게 띄우는 바느질을 시작했습니다. 배운 적도 없는 기법이었지만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지요. 똥이틀 무렵 은실은 도포를 완성했습니다. 어깨에 찢어진 자리에는 매화 꽃송이가 마치 살아 숨쉬듯 피어 있었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김선비는 도포를 받아들고 온몸에 전율이 흘렀습니다. 매화가 평면이 아니라 입체적으로 솟아올라 있었습니다. 마치 진짜 매화가 옷감 위에 앉아 있는 듯 했지요. 김선비는 급히 품속에서 낡은 문서를 꺼냈습니다. 영모로 몰려 죽은 침선장 서씨의 사건 기록이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기록을 펼쳤습니다. 실을 띄워 입체감을 주는 독특한 기법이라 적혀 있구나. 김선비는 기록의 그림과 도포의 매화를 번갈아 보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김선비의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글로만 보던 죽은 자의 기술이 실제하다니. 선비는 은실을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이 산골 소녀가 15년 전 묻힌 진실을 밝혀줄 결정적 열쇠임을 직감했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은실이라 하옵니다. 김선비는 은실이라는 이름과 그 솜씨를 마음속 깊이 새겨두었습니다. 이 아이를 계속 지켜봐야 한다고 다짐했지요. 그날 저녁 주막 주인과 한양의 포목상 장대인이 쑥덕거렸습니다. 은 50냥이면 어떻소? 그 계집아이 솜씨라면 금방 본전을 뽑을 수 있소. 멀찌감치서 이를 엿듣던 할머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은실이 팔려가게 생겼다는 것을 직감했지요. 깊은 밤, 할머니는 은실을 뒷간 근처로 불러냈습니다. 은실아, 내일 아침 너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구나.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할머니는 은실의 손목에 감긴 베넷저고리 바늘꽂이를 어루만졌습니다. 아가, 나는 이 물건의 주인을 안다. 너의 어미는 조선 최고의 침선비였다.
은실이 낯선 단어에 눈을 깜빡이자 할머니가 덧붙였습니다. 임금님의 골룡포를 짓는 궁궐에서 가장 으뜸 가는 바느질 장인. 그게 바로 너희 어미였단다. 은실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저희 어머니를 아신다고요? 그 아이는 내게 제자이자 딸이었다. 하지만 내가 지키지 못했구나. 할머니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은실은 처음 듣는 어머니 이야기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은실의 손에 오칠한 골무를 쥐어주었습니다. 지금은 시간이 없다. 내일 무슨 일이 있어도 이 골무를 지키고 살아남거라. 왜요? 그래야 내 어미의 억울함을 풀 수 있다. 은실은 골무를 꼭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할머니, 약속할게요. 꼭 살아남겠습니다. 할머니는 은실을 한참 동안 꼭 껴안았습니다. 은실아, 내 어미의 이름은 서씨였다. 잊지 마라. 은실은 그 이름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막 앞마당에는 수레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주막 주인이 은실을 끌고 나왔습니다. 장대인, 약속대로 데려가시구려. 장대인은 은자 쉰냥이 든 주머니를 주인에게 던졌습니다. 손재주가 확실하니 본전은 뽑겠구만. 은실은 필사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싫어요. 저는 가지 않겠어요. 하지만 장정둘이 은실을 수레에 실어버렸지요. 수레가 요란한 소리를 내며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박물장수 할머니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바로 그때 주막 한 구석에서 김선비가 나왔습니다. 선비도 은실이 끌려가는 것을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할머니와 김선비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할머니는 선비의 어깨를 보는 순간 소스라치게 놀랐지요. 선비의 도포에 수놓아진 매화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할머니는 다급하게 김선비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나리, 이 귀한 자수를 누가 놓았소? 설마 방금 끌려간 그 아이요. 김선비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노파가 궁중 자수법을 알아본다니요. 할머니께서 어찌 이 자수를 아시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것은 죽은 제 제자만이 할 수 있던 비기호입니다. 공광수라 하여 실을 공중에 띄우는 기법이지요. 김선비는 할머니가 예사 사람이 아님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주위를 살피고 목소리를 낮췄지요. 사실 저는 암행어사입니다. 15년 전 영모로 몰려 죽은 침선장 서씨의 사건을 재수사하고 있소. 할머니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서씨라 하셨소. 그렇소. 할머니께서 혹시 서씨를 아시오? 할머니는 숨겨왔던 정체를 밝혔습니다. 저는 전대상의원 침선장이었습니다. 궁 안의 모든 바느질을 총괄하고 왕실의 의복을 책임지는 최고 책임자였지요. 김선비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서씨는 제 제자이자 딸이었습니다. 김선비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그렇다면 방금 끌려간 아이는 서씨의 딸입니다. 제가 15년 전 지키지 못한 그 아이의 핏줄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같은 생각을 했지요. 은실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저 아이가 사건의 유일한 열쇠입니다. 할머니가 굳게 다짐했습니다. 이번에는 제가 꼭 지켜내겠습니다. 두 사람은 굳게 손을 맞잡았습니다. 한양까지 함께 가기로 결의한 것이었지요. 은실을 실은 수레는 사흘을 달려 한양에 도착했습니다. 이 계집아이를 안 채 부엌 위 다락방에 가둬라. 포목점 안주인의 목소리는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다락방은 비좁았습니다. 작은 쪽창으로 한 줌의 햇빛만이 들어왔지요. 하인들이 사다리를 치워버리자 은실은 완전히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낮이 되자 안 주인이 복잡한 자수 도안을 던져 올렸습니다. 이것을 내일까지 완성해라. 은실은 도안을 펼쳐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난생 처음 보는 복잡한 궁중 자수였지요. 용과 구름이 어우러진 문양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은실은 하루 종일 바늘을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지쳐서 도안을 안고 잠이 들었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가 나타났지요.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따뜻한 기운이 느껴지는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은실의 손을 잡고 천천히 바늘을 움직였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란다. 용의 비늘은 하나하나 살아 숨 쉬듯 놓아야 하고 구름은 흐르듯 자연스러워야 한다. 은실은 꿈속에서 손끝의 감각을 하나하나 느꼈습니다. 은실아, 너는 할 수 있다. 내 안에 이미 모든 것이 흐르고 있단다. 동이 틀 무렵 은실이 깨어났습니다. 손끝에는 여전히 그 따뜻한 감각이 남아 있었지요.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바늘을 들었습니다. 꿈에서 배운 대로 천천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하게도 배운 적 없는 고난도 기법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지요. 해질 무렵 은실은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안 주인은 작품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좋아, 앞으로도 계속 이런 것을 만들어라. 이것은 내 솜씨라고 팔 것이다. 은실은 다락방에 홀로 남아 품속의 골무를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 살아남겠습니다. 꼭이요. 한양에 도착한 김선비와 할머니는 포목점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안 주인의 정신을 빼놓을 테니 할머니께서는 그 틈에 은실을 만나십시오. 김선비가 말했습니다. 낮이 되자 김선비는 화려한 도포를 입고 포목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집이 한양에서 제일 좋은 비단을 판다고 들었소. 안 주인이 황급히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최고급 비단을 내놓으시오. 김선비가 까다롭게 굴자 안 주인은 온갖 비단을 꺼내 보이며 정신이 팔렸습니다. 바로 그때 할머니가 뒷문으로 조용히 들어와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장독대를 밟고 올라가 다락방 문을 밀었지요. 다락방 구석에서 바느질하던 은실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할머니, 은실은 와락 달려가 할머니를 껴안았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지요. 은실아, 고생 많았구나. 할머니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할머니는 품속에서 꿀떡을 꺼내 은실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은실아, 너가 주막에서 선비의 옷에 수놓은 매화를 기억하느냐? 네, 그때 손이 저절로 움직이는 것 같았어요.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것이 바로 내 어미의 비기인 공광수란다. 실을 공중에 띄워 입체감을 주는 기법이지. 할머니는 품속에서 작은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자수 조각이 들어 있었지요. 이것은 내 어미 서씨가 남긴 것이다. 은실은 숨을 멈추고 매화와 나비가 수놓인 자수를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살아 숨 쉬는 듯 했지요. 내가 본능적으로 한 그 기법을 이제는 완벽하게 익혀야 한다. 할머니가 자수 조각을 은실의 손에 쥐어 주었습니다. 은실은 자수 조각을 조심스럽게 만지작거렸습니다. 실의 결이 바늘의 흐름이 손끝으로 전해졌지요. 아래층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이것을 간직하고 매일 연습하거라. 완벽하게 익히는 것이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또 올 거죠? 그럼 반드시 온다. 그리고 너를 여기서 꺼내줄 것이다. 할머니는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뒷문으로 조용히 빠져나갔습니다. 은실은 어머니의 자수 조각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완벽하게 익히겠습니다. 그날부터 은실의 밤은 달라졌습니다. 낮에는 안주인이 시킨 옷을 지었고, 밤이 되면 어머니의 자수 조각을 꺼내 연습했지요. 바늘을 1000번, 10,000번 찔렀습니다. 손끝이 부르트고 피가 났지만 은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본능이 기술이 되는 순간이었지요. 은실은 이제 원할 때마다 자유자재로 공광술 구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지붕기와 틈새로 호랑나비 한 마리가 날아들어왔습니다. 노란색과 검은색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나비였지요. 나비는 은실의 손등에 가만히 앉았습니다. 은실은 숨을 죽이고 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날개의 무늬가, 날개짓의 움직임이 눈에 또렷이 들어왔지요. 이 아름다움을 담고 싶다. 어머니의 기법으로. 나비가 날아간 후 은실은 낡은 천 조각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바늘을 움직이며 이제는 완벽하게 익힌 공광술을 응용했습니다. 똥이틀 무렵 작품이 완성되었습니다. 하얀 천 위에 호랑나비가 입체적으로 솟아올라 있었지요. 천을 살짝 흔들자 나비의 날개가 파르르 떨렸습니다. 주막에서 본능으로 한 것을 이제는 완벽하게 제 것으로 만들었구나. 그때 다락방 문틈에서 인기척이 났습니다. 안주인이 몰래 들여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안주인은 호랑나비 자수를 보는 순간 눈이 번뜩였습니다. 저것이면 왕실 납품 경연에서 이길 수 있겠구나. 안주인의 입가에 탐욕스러운 미소가 번졌습니다. 은실은 안주인이 자신을 지켜본 줄도 모른 채 어머니의 자수 조각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해냈어요. 어머니의 기술을 완벽하게 익혔어요. 며칠 후 한양 장안에 방이 붙었습니다. 왕실 납품 경연 대회를 연다. 조선 팔도의 솜씨 좋은 침선비들은 모두 모이라. 포목점 안주인은 이 소식을 듣고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이번이 기회다. 안주인은 다락방으로 올라가 은실을 불렀습니다. 너 호랑나비 그림을 다시 그려라. 더 크고 화려하게 말이다. 은실은 고개를 끄덕이고 밤새도록 도안을 그렸습니다. 정성을 다해 호랑나비의 날개 하나하나를 그려냈지요. 똥이틀 무렵 은실은 완성된 도안을 안주인에게 내밀었습니다. 안주인은 도안을 받아들고 찬찬히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하겠구나. 그런데 안주인의 다음 말이 은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이 도안은 내가 경연에 출품하겠다. 은실은 깜짝 놀라 안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만든 것인데요. 네가 만들었다고? 안주인이 비웃었습니다. 너는 내 집의 종이다. 내가 만든 것은 모두 내 것이야. 아닙니다. 그것은 제 것입니다. 은실이 소리쳤습니다. 안주인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감히 주인에게 대드느냐? 은실은 도안을 빼앗으려 손을 뻗었지만 안주인이 도안을 높이 쳐들었지요. 이 도안으로 내가 경연에서 이기면 내가 조선 최고의 침선비가 되는 것이다. 안주인의 눈에는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돌려주세요. 그것은 제가 밤새 정성을 다해 만든 것입니다. 은실이 울부짖었습니다. 입 닥쳐. 안주인이 은실의 뺨을 때렸습니다. 은실은 바닥에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나 안주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요. 그것만은 안 됩니다. 안주인은 하인들을 불렀습니다. 이것을 광에 가둬라. 경연이 끝날 때까지 밥도 주지 마라. 하인들이 은실을 붙잡아 끌고 갔습니다. 은실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지요. 놓으세요. 제 도안을 돌려주세요. 은실의 외침이 포목점에 울려 퍼졌습니다. 하지만 안주인은 도안을 품에 꼭 안고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나도 궁궐에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은실은 캄캄한 광 안에 갇혔습니다. 캄캄한 어둠 속에서 은실은 무릎을 끌어안고 울었습니다. 할머니, 어머니. 은실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제가 만든 것을 빼앗겼어요. 은실은 품속의 황금 골무를 꺼내 꼭 쥐었습니다. 할머니가 준 유일한 위안이었지요. 살아남아야 해. 할머니께 약속했잖아. 은실은 어둠 속에서 다짐했습니다. 밖에서는 안주인이 경연 준비로 분주했습니다. 은실이 그린 도안을 들고 다니며 자랑하고 있었지요. 이것은 내가 직접 고안한 독창적인 호랑나비 문양이요. 안주인의 거짓말은 계속되었습니다. 경연 당일 궁궐 경연장은 조선팔도에서 모인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안주인은 화려한 옷을 차려입고 당당하게 들어왔지요. 그 뒤로 짐을 든 은실이 고개를 숙인 채 따라왔습니다. 광에 갇혀있던 은실을 끌고 온 것이었습니다. 안주인 혼자서는 바느질을 할 수 없었기 때문이지요. 너는 절대 소리 내지 마라. 네가 만든다는 것이 들키면 우리 둘 다 죽는다. 안주인이 은실을 협박했습니다. 경연이 시작되었습니다. 왕이 높은 자리에 앉아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심사위원석에는 최상궁이 앉아 있었습니다. 자, 이제 시작하시오. 내관이 시작을 알렸습니다. 참가자들이 자리에 앉아 바느질을 시작하려 할 때 안주인이 갑자기 소리쳤습니다. 잠깐만요. 안주인이 일어섰습니다. 저희 바느질 비법은 가문 대대로 내려오는 비기입니다. 남이 보면 부정을 탈까 두렵사옵니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비기가 그리 대단하다고? 안주인은 또 말했습니다. 그리고 바람 때문에 실이 날릴까 걱정되옵니다. 병풍을 둘러주시면 감사하겠나이다. 안주인이 공손히 청했습니다. 주최 측은 어쩔 수 없이 팔폭자수 병풍을 가져와 안주인의 자리를 둘러쳤습니다. 병풍 안은 밖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병풍이 쳐지자마자 안주인은 화로 옆에 편하게 누웠습니다. 그리고 은실을 병풍 안쪽 구석으로 밀어 넣었지요. 빨리 시작해라. 안주인이 낮은 목소리로 협박했습니다. 은실은 작은 등잔불 하나에 의지해 바늘을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지요. 밖에서는 고상한 자수 병풍만 보였지만 그 안에서는 은실의 피 말리는 사투가 시작되었습니다. 은실은 비단을 펼치고 바늘을 들었습니다. 관중석 한 구석에서 김선비와 할머니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저 안에 은실이가 있습니다. 할머니가 이를 갈았습니다. 김선비도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때가 올 것입니다. 병풍 안에서 은실의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등잔불 하나의 희미한 빛만으로 은실은 나비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안주인은 화로 옆에서 편하게 쉬며 가끔 은실을 쳐다보았습니다. 빨리 해라. 시간이 없다. 은실의 이마에서 땀이 흘렀지만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바늘이 비단을 지나갔습니다.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해 수를 놓았지요. 나비의 날개가 비단 위에 피어났습니다. 입체적으로 솟아올라 마치 진짜 나비가 비단 위에 앉아 있는 듯 했습니다. 은실의 손은 무아지경에 빠진 채 바늘을 움직였지요.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만, 시간이 다 됐다. 내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빨리 내놔. 안주인이 작품을 낚아챘습니다. 은실은 재빨리 구석으로 물러나 몸을 숨겼습니다. 안주인은 작품만 들고 병풍 밖으로 나갔지요. 병풍은 그대로 쳐져 있었습니다. 완성하였나이다. 안주인이 높은 곳을 향해 절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작품을 살피기 위해 다가왔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상궁이
가장 먼저 안주인의 작품을 받아들었지요. 최상궁은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최상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평범한 자수가 아니었지요. 이것은 최상궁의 손이 떨렸습니다. 최상궁은 비단을 더 가까이 들여다보았습니다. 입체적으로 수놓아진 날개는 마치 살아있는 듯 했지요. 이 기법은 실을 꼬아 공중에 띄우는 공광수.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상궁의 반응이 심상치 않았기 때문이지요. 최상궁은 천천히 안주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것을 네가 만들었다는 것이냐? 안주인은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그렇사옵니다. 상궁마마. 최상궁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공광수는 15년 전 죽은 서씨만이 할 수 있던 것인데 최상궁은 안주인 뒤에 처진 병풍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무언가가 이상했지요. 관중석에서 김선비와 할머니가 긴장한 표정으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왕이 안주인의 작품을 보고 감탄했습니다. 참으로 훌륭하구나. 나비가 금방이라도 날아갈 듯하다. 왕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떻게 했기에 이런 오묘한 빛깔이 나느냐? 안주인은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바느질을 전혀 모르는 안주인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지요. 비싼 중국산 실이라. 안주인이 동문서답했습니다. 그때 병풍 뒤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명주실을 3번 꼬아 풀먹인 것입니다. 은실이었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린 것이지요. 관중석 한 구석에 있던 김선비의 귀가 번쩍 열렸습니다. 귀 밝은 그는 은실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았지요. 김선비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그 자의 대답은 거짓이옵니다. 장내가 술렁였습니다. 김선비는 경연장 한가운데로 성큼성큼 걸어 나갔습니다. 병풍 뒤에 진짜 주인이 숨어 있사옵니다. 김선비는 단호한 표정으로 안주인 뒤에 놓인 병풍을 향해 다가갔습니다. 안주인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김선비는 망설이지 않고 팔폭 병풍을 옆으로 확 밀어버렸습니다. 우당탕, 요란한 소리와 함께 병풍이 넘어졌습니다. 그 뒤에는 웅크리고 앉아 바늘을 쥔 은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관중석이 경악했습니다. 저 아이가 바느질을 한 것이냐? 안주인이 왕을 속인 것이구나. 안주인은 당황하여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아이는 제 바늘 시중을 드는 종일 뿐입니다. 김선비가 품속에서 마패를 꺼내 높이 들었습니다. 햇빛을 받은 마패가 번쩍이자 안주인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왕의 밀명을 받은 암행어사다. 감히 주상 전하를 기망하고 대리 바느질을 시킨 죄. 내가 모를 리 없겠지. 김선비의 위험 있는 목소리가 장내를 압도했습니다. 안주인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이고,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왕은 대노했습니다. 감히 과인을 능멸하다니. 당장 저것을 끌어내라. 포졸들이 달려와 안주인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안주인은 끌려가며 비명을 질렀지요. 김선비는 두려움에 떠는 은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말했지요. 이제 숨지 않아도 된다. 은실은 김선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주르르 흘렀습니다. 김선비가 왕에게 정중히 고했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죄인이 아니옵니다. 주인의 강압에 따랐을 뿐이옵니다. 최상궁이 은실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솜씨가, 그 공광수가 너무도 익숙했지요. 전하, 저 아이를 신문해야 하옵니다. 최상궁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김선비는 은실을 죄인이 아닌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보호하며 일으켜 세웠습니다. 관중석에서 할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은실은
경연장 한가운데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왕이 높은 곳에서 은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네가 저 나비를 수놓았다는 것이냐? 그렇사옵니다. 전하. 너의 나이가 몇이냐? 15이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15살 소녀가 저런 솜씨를 지녔다니 믿기 어려웠지요. 최상궁이 나섰습니다. 전하, 저 아이는 사람들을 속이고 거짓으로 바느질한 죄인이옵니다.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옵니다. 김선비가 앞으로 나섰습니다. 전하, 이 아이는 주인의 강압에 따랐을 뿐이옵니다. 이 아이의 천재적인 재능은 죄가 없사옵니다. 왕은 은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15살 소녀의 눈에는 두려움과 함께 무언가 단단한 것이 담겨 있었지요. 공광수라 하였느냐? 상궁, 그것이 무엇이냐? 최상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15년 전 서씨라는 침선비가 쓰던 비기옵니다. 하오나 그 자는 영모로 죽었사옵니다. 그렇다면 저 아이는 어찌 그 비기를 알고 있느냐? 은실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박물장수 할머니께서 가르쳐 주셨나이다. 그분은 제 어미가 남긴 자수 조각을 갖고 계셨습니다. 왕은 흥미로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미있구나.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과인이 시험을 하나 내리겠다. 저 아이와 최상궁이 공개 대결을 펼치도록 하라.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어찌 겁이 나느냐? 왕이 물었습니다. 최상궁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니옵니다, 전하. 왕이 말했습니다. 이 아이가 이기면 죄를 용서하고 지면 벌을 받도록 하겠다. 관중석에서 할머니가 두 손을 모았습니다. 은실아, 할 수 있다. 너 안에 어미의 피가 흐르고 있다. 왕이 말했습니다. 내일 이 시각에 다시 모이도록 하라. 최상궁은 은실의 뒷모습을 노려보았습니다. 감히 서씨의 딸이 내 앞에 나타나다니. 대결 전날 밤, 한 그림자가 경연장으로 몰래 들어왔습니다. 최상궁이었지요. 최상궁은 은실의 재료가 놓인 곳으로 다가가 홍화염료 단지를 들었습니다. 이것만 없으면 최상궁은 염료 단지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단지가 깨지며 붉은 염료가 쏟아졌지요. 그뿐만 아니라 은실의 바늘도 부러뜨렸습니다. 고작 15살짜리가 감히. 최상궁은 흔적을 지우고 빠져나갔습니다. 같은 시각 김선비의 은신처. 김선비와 할머니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내일이면 진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할머니는 한참을 침묵하다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날이 서씨는 내게 제자가 아니라 딸이었습니다. 고아였던 서씨를 거두어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할머니는 피를 토하듯 과거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서씨는 출궁하여 이인우라는 선비와 혼인했습니다. 만삭이었지요. 하지만 왕께서 특명을 내리셨습니다. 최상궁의 솜씨가 예전만 못하다며 서씨를 다시 불러 골룡포를 짓게 하신 것입니다. 할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만삭의 몸으로 서씨는 밤낮으로 골룡포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왕께서 입으시다 옥체의 피를 보셨습니다. 깃 속에 부러진 바늘, 조각이 숨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서씨는 대역죄인으로 몰렸습니다. 하지만 서씨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김선비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최상궁입니다. 질투에 눈이 먼 최상궁이 몰래 바늘 조각을 넣은 것입니다. 할머니는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 이인우는 아내를 살리려 거짓 자백을 하고 처형당했습니다. 서씨는 만삭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당했습니다. 할머니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하고 흐느꼈습니다. 망가진 몸을 이끌고 도망쳐 숲에서
은실을 낳고 숨을 거두었습니다. 내가 달려갔을 때는 이미 늦었지요. 김선비는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진실을 밝힐 때가 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내일 경연장에서 모든 것을 밝히겠습니다. 두 사람은 밤새 준비를 했습니다. 내일이면 15년의 억울함이 풀릴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연장에는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내관이 대결 규칙을 발표했습니다. 각자 원하는 재료를 선택하여 옷 한 벌을 지으시오. 시간은 해가 질 때까지입니다. 재료를 고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최상궁은 가장 먼저 재료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궁궐에서 가장 좋은 홍색 비단과 금실, 은실, 비취색 실까지 최고급 재료를 모두 선택했습니다. 이제 은실의 차례였습니다. 하지만 재료 더미에는 거친 광목천과 낡은 실만 남아 있었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것으로 무엇을 만든단 말인가? 너무 불공평하지 않은가? 김선비가 항의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불공정하옵니다. 최상궁은 냉소를 지었습니다. 실력이 있으면 어떤 재료로도 명품을 만들 수 있는 법이옵니다. 은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사옵니다. 이것으로 하겠나이다. 관중석 한 구석에서 할머니가 보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동안 간직해온 비장의 물건을 찾았지요. 시작, 내관이 외쳤습니다. 최상궁은 화려한 홍색 비단을 펼쳤습니다. 그리고 능숙하게 금실로 용을 수놓기 시작했지요. 은실은 거친 광목천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어머니, 저를 도와주세요. 은실도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관중석의 사람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 광목천으로는 아무리 솜씨가 좋아도 이길 수 없을 것이다. 김선비는 은실을 걱정스럽게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는 보자기를 품에 안고 은실을 응원했지요. 대결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실은 홍화 염료 단지를 집어들었습니다. 하얀 광목천 위에 붉은 매화를 수놓으려면 붉은 염료가 필요했지요. 단지의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순간 은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단지는 바닥이 깨져 텅 비어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말라붙은 붉은 자국만이 핏자국처럼 남아있을 뿐이었지요.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염료가 없는 모양이군. 최상궁은 비열한 미소를 지으며 보란듯이 붉은 비단실을 꺼냈습니다. 화려한 홍색 비단 위에 붉은 용을 수놓기 시작했지요. 재료도 간수 못하는 천한 것이 감히 어딜 넘보느냐. 관중석의 사람들도 수군거렸습니다. 붉은 매화에 붉은색이 없으니 끝난 싸움이군. 김선비는 발을 동동 구르며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할머니도 애타게 은실을 바라보았지요. 은실은 망연자실하여 깨진 단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떻게? 은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은실은 깨진 단지 조각을 집어들었습니다. 날카로운 조각이 손끝을 베었지요. 손가락에서 피가 한 방울 툭 떨어졌습니다. 하얀 광목천 위로 붉은 피가 떨어졌습니다. 선명한 붉은색이었지요. 은실은 멍하니 그 붉은 피를 바라보았습니다. 최상궁은 계속해서 바느질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내가 이긴다. 은실은 여전히 손가락에서 떨어지는 붉은 피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은실의 귓가에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은실아, 울지 마라. 이 붉은 피는 그냥 아픔이 아니란다. 옷감 위에 피우면 꽃이 되고 생명이 되는 것이야. 은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은실은 두려움 없이 깨진 독 조각을 꽉 쥐었습니다. 손바닥에서 피가 흘렀지요. 은실은 흐르는 피를 바닥에 조금 남은 염료,
찌꺼기와 섞었습니다. 짙고 검붉은 세상에 하나뿐인 색이 만들어졌습니다.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저 아이가 무엇을 하는 것인가? 할머니는 두 손을 모으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씨야, 딸이 너를 닮았구나. 은실은 고통을 잊은 채 바늘을 들었습니다. 하얀 광목천은 차가운 눈밭이었습니다. 그 위를 지나는 붉은 실은 고난 속에 피어나는 생명이었지요. 은실의 손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한 땀, 한 땀, 피로 물든 실이 천을 지나갔습니다. 매화 가지가 수놓아졌습니다. 거칠고 꿋꿋한 가지였지요. 그리고 그 위에 꽃망울이 맺혔습니다. 매화 꽃잎이 입체적으로 솟아올랐습니다. 바늘이 지날 때마다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비릿한 피냄새 대신 은은한 매화 향기가 퍼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지요. 관중석의 사람들이 하나둘씩 은실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것을 보라. 피로 꽃을 피우고 있다. 최상궁도 손을 멈추고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지요. 저것은 서씨의 바느질이다. 은실의 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매화꽃이 하나, 둘, 셋, 눈밭 위에 피어났습니다. 은실은 마지막 매듭을 짓고 실을 끊었습니다. 하얀 광목천 위에는 붉은 매화가 선명하게 피어 있었습니다.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꽃망울이었지요. 그것은 단순한 자수가 아니었습니다. 부모의 피눈물과 은실의 한이 꽃망울이 되어 맺힌 것이었습니다. 기괴하리만큼 아름다운 걸작이었습니다. 은실은 천을 들어 올렸습니다. 바람이 살짝 불자 매화꽃잎이 흔들렸지요. 경연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한 사람, 두 사람, 관중석 곳곳에서 흐느낌이 터져 나왔습니다. 왕도 자리에서 일어나 은실의 작품을 바라보았습니다. 입을 다물지 못했지요. 할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은실아. 최상궁은 자신의 화려한 용을 바라보았습니다. 정교하고 아름다웠지만 차가웠습니다. 은실의 매화는 달랐습니다. 뜨거운 울림이 있었지요. 최상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심사 시간이 되었습니다. 왕이 먼저 최상궁의 작품을 살폈습니다. 화려한 홍색 비단 위에 금실로 수놓아진 용이었습니다. 정교하고 완벽했지요. 하지만 왕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아름답기는 하나 모르겠구나. 왕은 다음으로 은실의 작품을 들었습니다. 거친 광목천 위에 피로 수놓아진 붉은 매화였습니다. 왕이 천을 들어 올리자 매화꽃잎이 살아 숨쉬는 듯 했지요. 이것은 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왕은 한참 동안 매화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지요. 최상궁의 옷은 화려하나 차갑다. 하지만 이 아이의 옷은 뜨거운 울림이 있구나.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최상궁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바로 그때 관중석에서 할머니가 일어났습니다. 전하, 할머니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왕이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누구냐? 할머니는 앞으로 나왔습니다. 소인은 전대상의원 침선장이었던 자이오입니다. 관중석이 다시 술렁거렸습니다.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전하, 저 아이가 가진 골무를 보소서. 왕이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골무를 가져오너라. 은실은 떨리는 손으로 품속의 골무를 꺼냈습니다. 할머니에게 받은 오칠이 된 검은 골무였지요. 할머니가 골무를 받아 천으로 닦기 시작했습니다. 오칠이 조금씩 벗겨졌습니다. 그 아래에서 황금빛이 드러났습니다. 할머니가 더 세게 닦았습니다. 오칠이 완전히 벗겨지자 찬란한 황금 골무가 모습을 드러냈지요.
관중석이 술렁거렸습니다. 왕이 황금 골무를 받아들었습니다. 이것은 골무에는 왕실의 문양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용과 봉황이 어우러진 문양이었지요. 왕이 물었습니다. 이것은 어디서 났느냐? 할머니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전하, 이 골무는 15년 전 왕께서 침선장 서씨에게 하사하신 것이옵니다. 왕의 눈이 커졌습니다. 서씨라고? 그렇사옵니다. 할머니가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억울하게 죽은 서씨의 딸이옵니다. 관중석이 웅성거렸습니다. 최상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려 뒤로 물러섰습니다. 왕은 은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가 서씨의 딸이란 말이냐? 왕은 황금 골무를 들여다보았습니다. 서씨, 과인이 아꼈던 침선비였지. 하지만 영모로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전하, 서씨는 영모를 하지 않았사옵니다. 모함을 받은 것이옵니다. 지금 모든 것을 밝히겠나이다. 할머니가 최상궁을 노려보았습니다. 최상궁은 식은땀을 흘리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최상궁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전하, 이것은 거짓이옵니다. 최상궁이 외쳤습니다. 제가 서씨를 죽였다는 증거가 어디 있사옵니까? 골룡포 사건은 서씨의 실수였사옵니다. 바느질을 하다 실수로 바늘을 떨어뜨린 것이지요.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거짓말 마라. 서씨는 그런 실수를 할 사람이 아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보찜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전하, 15년 전 임금님의 옥체를 찌른 바늘 조각을 아직 보관하고 계시옵니까? 왕이 고개를 끄덕이자 내관이 보관함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가져왔습니다. 녹슨 바늘 끝이 나왔지요. 할머니는 보찜에서 낡은 반지꼬리를 꺼냈습니다. 15년 전 최상궁이 쓰다 버린 바늘을 제가 몰래 주워둔 것이옵니다. 할머니가 바늘을 들어 올렸습니다. 전하, 이것은 시중의 바늘이 아니옵니다. 용 문양이 새겨진 상의원 침선장 전용 은침이옵니다. 왕이 바늘을 살폈습니다. 정말로 바늘 귀에 작은 용 문양이 새겨져 있었지요. 이것을 맞춰보시옵소서. 왕은 15년 전의 바늘 끝과 할머니가 가져온 바늘 뒷부분을 천천히 맞춰보았습니다. 딸깍. 부러진 단면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바늘 귀에 용 문양이 하나로 완벽하게 이어졌지요. 경연장이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왕이 최상궁을 노려보았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최상궁은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최상궁이 자신의 은침을 일부러 부러뜨려 골룡포 깃 속에 숨겨 넣은 것이옵니다. 서씨의 천재성을 질투하여 모함한 것이옵니다. 왕이 대노했습니다. 감히 과인을 속이고 충신을 모함했단 말이냐? 최상궁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움직일 수 없는 물적 증거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씨는 만삭의 몸으로 모진 고문을 받았사옵니다. 남편은 거짓 자백을 하고 죽었고 서씨는 도망쳐 나와 숲에서 은실을 낳고 숨을 거두었사옵니다. 왕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최상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 바늘이 15년 만에 내 심장을 찌르는구나. 왕이 호령했습니다. 최상궁을 당장 끌어내라. 대역죄인으로 다스리겠다. 포졸들이 달려와 최상궁을 포승줄로 묶었습니다. 최상궁은 끌려가며 은실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씨야, 미안하다. 은실은 할머니의 품에 안겨 울었습니다. 할머니, 이제 다 끝났다. 은실아, 내 어미의 억울함을 풀었다. 왕이 은실을 불렀습니다. 은실아, 너희 부모의 명예를 회복하겠다. 그리고 너에게 조선 최고의 침선비 칭호를 내리겠다.
관중석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왕이 말했습니다. 앞으로 궁궐에서 일하도록 하거라. 상의원 친방에 최고 자리를 주겠다. 하지만 은실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전하,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무엇이냐? 소녀는 할머니와 함께 밖으로 나가 가난한 이들의 옷을 짓고 싶사옵니다. 화려한 옷도 좋지만 해진 옷을 기워 따뜻하게 해주고 싶사옵니다. 왕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다. 너의 뜻대로 하거라. 하지만 1년에 한 번은 궁궐에 와서 과인의 옷을 지어주어야 한다. 감사하옵니다. 전하. 며칠 후 은실과 할머니는 한양의 작은 집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문 앞에는 은실 바느질방이라는 작은 간판이 걸렸지요.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은실은 그들의 해진 옷을 정성껏 기워 주었습니다. 얼마입니까? 할머니가 물었습니다. 그냥 가져가세요. 제 어머니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날이 갈수록 은실의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조선 최고의 침선비가 가난한 이들을 위해 바느질을 한다는 이야기였지요. 어느 날 한 아이가 찾아왔습니다. 저도 바느질을 배우고 싶어요. 은실은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들어오너라. 은실은 아이에게 바늘 잡는 법부터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해가 저물어 갔습니다. 은실은 작은 방에서 바늘을 들었습니다. 창밖으로는 한양의 저녁 풍경이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연기가 피어오르는 평화로운 모습이었습니다. 은실의 손끝에서 세상이 따뜻하게 기워지고 있었습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지금 화면에 나오는 구름야담의 더 재미있는 영상들도 함께 해주세요.